안녕 얘들아, 가정쌤이야. 선생님은 지금 피드백 지옥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어. 그 선생님이 패들렛 한 것도 쭉 이렇게 막 봤는데 선생님 공감 가는 얘기들이 너무너무 많았고, 우리 친구들도 들어가서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썼는지 꼭 한번 확인해 주길 바랍니다. 선생님이랑 한번 보면은 여기 수민이가 여기 음식물 쓰레기통이 가득 찼으면 밖에 내놓아야 되는데 하면서 막 불만을 얘기해 줬는데, 그렇지, 이거 진짜 음식물 쓰레기 특히 여름에는 그 집안 밖에다 내놓으면 진짜 막 벌레도 끓고 냄새도 엄청 심하게 나는데 집 앞에다 내놓는 사람들이 있지, 몇몇. 그럼 진짜 비매너적인 행동이니까 예절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이 층간소음 문제로 되게 많이 적어주었고, 그리고 또 고마웠던 경험도 몇 가지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랑 패들렛 활동도 했었고, 또 지난번에 이렇게 활동이랑 내용도 같이 정리하면서는 그 빈칸 제출하는 활동지를 줬었는데, 그때 아주 진짜 성실한 친구들은 벌써 빈칸 제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몇몇 친구들 과제를 선생님이 쭉 읽어봤는데 핵심 개념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라고 했더니 내용에 했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학습 목표를 적고, 학습 목표를 안 적은 친구들도 있었어. 적고 그 학습 목표의 핵심 개념에다가 동그라미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는 과제는 학습 목표의 핵심 개념에다가 동그라미 치기. 선생님이랑 지난 시간 영상에서 핵심 개념이 3가지라고 말했었죠. 자, 우리가 이번 시간까지 해서 1번 주생활 문화 수업이 끝납니다. 이번 대단원 명이 주생활 문화와 주거 공간 활용이지요. 그 중에 주생활 문화가 끝이 나는 겁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주거 공간 활용에 대해서 배우겠지?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선생님이랑 약간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보자. 보면은 선생님이랑 주거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주택과 주거의 의미는 다르다. 주택을 포함하는 의미가 바로 주거이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주거의 의미 땡땡, 주택 포함, 가족의 생활 포함, 이웃, 그리고 주변 환경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했고, 주거의 기능은 이런 기능들이 있다. 그리고 주거의 기능과 가장 관련돼 있는 거는 주거의 조건이다. 그래서 이 기능에 맞춰서 주거의 조건이 나오는데 그 조건이 바로 5가지다. 5가지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핵심 개념이라고 말했고, 주거 가치관 뜻은 주거에 관해서 개인이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이고 시대나 개인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라고 했었고, 당연히 그래서 그 나타나는 그 변화하는 게 선생님이 과거와 현대에 이르러서 이렇게 전통사회는 어땠고 산업사회는 어땠고 현대사회는 어땠다 이런 식으로 설명했습니다. 자, 그리고 주택의 유형인데요. 크게 소유에 따라서 그리고 집합 정도에 따라서 복합 기능에 따라서 이렇게 나뉘어진다 라고 설명을 했었고, 특히 여기서 다가구 주택이랑 다세대 주택의 차이를 반드시 알아야 하는데,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주인이 한 명이기 때문에 그 여러 사람들이 막 살더라도 그것을 단독주택이라고 보고, 다세대 주택의 같은 경우에는 각 집마다 각각의 다른 주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이다 라는 점을 선생님이 강조했었습니다. 다가구랑 다세대를 헷갈리면 안 되고, 자, 그리고 복합 기능에 봤을 때 병용주택이라고 했었는데 여기서 예를 들면 소호가 있었죠. 스몰 오피스, 홈 오피스. 그러니까 집에서 뭐 주거의 기능도 하지만 또는 그 사무실의 개념도 함께 이루어지는 주택을 바로 소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주거 내에서 다른 활동이 함께 이루어지는 주택이다 라고 했었고, 이때 주상복합 아파트도 얘기했었습니다. 밑에 상가가 있고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를 말하죠. 주거의 유형이 이렇게나 많았어. 그래서 선생님이 특히 이거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개념인데 영상으로 잘 소개된 개념이 있으니까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은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선생님이 링크를 걸어 주었죠. 이때 가장 중요한 거, 이런 크기 같은 거 외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다가구 주택이랑 다세대 주택의 차이고, 또 보면은 아까 선생님 다시 얘기했을 때 봤을 때 그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에 해당하고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또
다세대주택이랑 비슷한데 크기가 조금 더 크다고 생각하면 되는 게 바로 연립주택이고, 여기서 층까지 늘어난 게 바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상복합 아파트 설명했고,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그 주택 내부의 공간을 구분을 하는데, 그때 구분된 공간이 바로 소유할 수 없고 그냥 빌려줄 수만 있는 형태의 주택을 바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고 했고, 예시로 선생님이 그 미우새에 나온 그 사람 이름 뭐였지? 그 상민? 무슨 상민이더라? 아무튼 그 사람, 가수였던 것 같은데, 그 사람을 예시로 들어주면서 선생님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얘기했었고, 제로에너지 하우스는 막 풍력발전소가 아니라 그 태양열? 그런 판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집 내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직접 그 집에서 생산해서 외부의 에너지의 사용을 없앤 집을 말하고, 유비쿼터스 주거는 이번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할 텐데, 스마트홈처럼 이렇게 전자기기들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을 갖춘 주거를 유비쿼터스 주거라고 했었고, 쉐어하우스랑 코하우징 주거는 어쨌든 공유하는 형태의 주거인데 약간 달랐죠. 쉐어하우스는 여러 사람이 한 집에 사는 거고, 코하우징 주거는 여러 집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공용 공간인 다른 별도의 건물이 존재하는 게 바로 코하우징 주거였었죠. 그리고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된 주택, 이거는 가장 중요한 게 누구 특정 사람을 위한 디자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주택이다 라고 했었고, 소호는 방금도 설명했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랑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 자, 성취기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소개했었죠. 주거 가치관의 변화를 이해하고 다양한 생활 양식을 고려하여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주생활 문화를 실천한다. 이게 바로 교육부에서 내려온 성취 기준이고, 이 단원을 다 배우고 나면은 이것들을 성취해야 한다는 그 기준점이 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 여기서 핵심 개념 3가지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주거 가치관의 변화, 다양한 생활 양식,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주생활 문화, 이렇게 3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정리해 볼 거는 바로 더불어 사는 주거 생활 문화입니다. 교과서로는 74쪽입니다. 교과서 꼭 준비하세요. 자, 현대에는 주거 가치관이 아주 다양해졌다고 했었죠. 그에 따라서 당연하게 주거 생활 양식도 다양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주거 생활 양식이 무엇일까요? 자, 바로 개인과 가족이 주거 공간에서 추구하는 생활 방식입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자연을 중시하는 가족 같은 경우에는 자연 재료를 이용해서 집을 짓거나, 또는 식물을 가꿀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마련하겠죠. 아니면 운동을 즐겨하는 가족 같은 경우에는 집에 운동방을 구성하는 것처럼 다양하게 이렇게 생활 양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주거 생활 양식은 바로 가족 구성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겠죠. 다시 말하면 가족 구성원이 누구고 또 혹은 몇 명인지 그런 등등에 따라서 주거 생활 양식도 달라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가족의 형태별로 어떤 주거 생활 양식을 추구하는지 한번 정리를 해볼 거예요. PPT가 왜 안 넘어갈까? 아, 됐다. 자, 보면은 1인 가구, 부부 가구, 핵가족 가구, 확대가족 가구, 노인 단독 가구, 이런 식으로 있는데, 우리가 1학기 때 배운 가족의 유형 기억나죠? 한 명으로 구성된 가족을 싱글족이라고도 했는데, 가구라는 단어를 붙인다면 1인 가구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1인 가구에게는 어떤 주거 생활 양식이 나타날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주택 설계사가 되어서 1인 가구에게 맞는 맞춤형 주거를 한번 제안해 봤었죠. 자, 한번 쭉 보면은 주로 우리 친구들은 너무 넓지 않은 집, 혹은 동선이 편리한 집이라고 소개를 해주었는데, 이런 주거생활 양식을 추구한다면 좁은 공간을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룸형 주거 같은 걸 추천했을 거고, 또 업무를 하며 사는 1인 가구한테는 업무랑 주거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주거생활 양식을 추천했겠죠. 여기서 떠오르는 거 바로 소호의 개념이 되겠죠. 그리고 좁은 공간을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것 같다. 예를 들면 붙박이장이라고 표현되는 가구들이 있죠.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고, 혹은 탁자 같은 거를 밥상으로도 사용하고 또 업무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한 가지 물건을 다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또 여기 보면은 보안을 중요시 여길 것 같다고 했는데 1인 가구는 아무래도 같이 사는 가족이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높은 보안성을 필요로 한다고 우리 친구들이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1인 가구는 바로 편의성과 안전성을 주로 약간 중요시하는 생활 양식을 가지고 있겠죠. 우리 친구들이 생각을 잘 해준 것 같죠. 따라서 이런 생활 양식을 반영해서 어떤 집이 적합하냐 한번 볼게요. 자, 보면은 원룸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가구 부착형 주거 또는 쉐어하우스 같은 게 1인 가구에게 적합한 주거 형태로 많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는데 예를 들면 이제 뭐 원룸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고 화장실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이 합쳐져 있는 공간, 개방되어 있는 주거 형태를 원룸이라고 얘기하는데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학교나 사무실이 많은 도심 지역에 많겠죠. 왜냐하면은 주로 1인 가구들이 많은 곳이 뭐 학교 주변이나 뭐 사무실 주변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혹은 또 좁은 공간을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편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겠네요. 또 개별 공간의 안전이나 이런 거를 중요시 여긴다고 볼 수 있겠죠. 가구 부착형 주거는 필요한 가구들이 최소한으로만 배치된 주거를 말하는데 1인 가구들은 나중에 이사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나중에 편리한 이사를 위해서 이런 가구들이 미리 배치되어 있거나 혹은 최소한의 가구가 배치되어 있는 주거를 선호하겠죠. 또 공간이 작다 보니까 아까 친구들이 말해준 것처럼 효율적인 수납 공간을 활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요구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쉐어하우스에 대해서 소개를 했었는데 여러 사람이 한 집에 살면서 개인적 공간인 침실 같은 거는 각자 따로 사용하는데 거실이나 부엌, 화장실 같은 거는 공유하는 주거 유형입니다. 한 집에 산다는 점이 코하우징이랑은 다른 점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이렇게 함께 살면은 주거 비용은 확실히 더 줄일 수 있고 또 동시에 삶의 질은 높일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원룸 같은 곳에서는 그러니까 좁은 공간이다 보니까 또 모든 공간이 또 개방되어 있었다 보니까 뭐 요리도 해야 되고 거기서 또 잠도 자야 되고 너무 많은 것들을 같은 공간에서 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원룸 생활과 약간 비교를 해본다면 그거에 비해서 쉐어하우스는 좀 더 넓은 주방을 사용할 수 있고 또는 침실 공간은 각자 또 동시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삶의 질이 조금 더 달라질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소개한 것들은 주거의 조건이랑 엮어보면은 어떤 주거의 요건을 중요시 여긴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보면은. 그렇죠. 능률성 혹은 뭐 안전성이겠죠. 그리고 어울리는 주택의 유형으로도 친구들이 다 막 원룸도 적어주고 오피스텔도 적어주고 잘 적어주었어요. 어찌 선생님이 PPT 만들었는데 없어졌네. 아무튼 쌤의 교육 의도를 아주 그냥 찰떡같이 알아듣고 활동하고 생각해가지고 답변을 달아줘서 선생님 진짜 너무너무 놀랬고 너무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자, 다음 부부가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부부가구 혹은 무자녀 가구도 한번 볼게요. 부부가구는 부부가구는 우리 친구들이 적은 게 어디 갔지? 안 가져왔나? 알겠다. 부부가구는 이제 여기 친구들이 말해준 게 아름다운 공간에 살고 싶어 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하고 또 단란한 가정생활이 필요하다 이런 게 적어주었는데 부부가 공동으로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원할 것 같다고도 써줬는데 자 부부가구는 이렇게 주로 여가를 중요시하고 또 한 번에 관리 가능한 기능성 중심의 주거를 주로 추구합니다. 보면은 여가 중심의 주거 그리고 기능성 중심의 주거 뭐 취미실을 따로 만들거나 아니면은 뭐 한 번에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홈을 구성하려고 하는 모습을 주로 찾아볼 수 있겠는데 실내 장식이라든지 아니면은 주변의 환경이나 가전제품 뭐에 대한 선호가 약간 뚜렷해. 약간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런 사람들한테 어울리는 주택의 유형 뭐 생각나는 거 있나요 혹시? 친구들이 대부분 유비쿼터스 주거 되게 많이 얘기해 줬는데 지난번에 선생님이 소개했듯이 한 번에 약간 하나의 스위치로 우리 집 전체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주거 있으면 정말 편리하겠죠. 조명의 밝기나 뭐 정도 아니면은 불빛의 종류 이런 거를 조절할 수 있고 한 번에 혹은 뭐 인덕션이나 가스레인지를 마음대로 스위치 하나로 켜고 끌 수 있고 그리고 뭐 에어컨도 그냥 핸드폰 하나로
자동으로 조절되고 막 이런 등의 첨단 주거를 유비쿼터스 주거라고 하고, 이런 건 당연히 우리한테 편리함을 가져다 주고 집안일의 능률을 높여주겠죠.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보면 스마트 앱으로 모두 조종 가능하다, 이런 주거를 바로 스마트 하우스, 이런 거를 갖춘 주거를 유비쿼터스 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핵가족의 경우는 어떨까요? 자, 핵가족은 아무래도 자녀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주로 초점을 맞추겠고, 혹은 약간 코하우징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자녀의 수나 자녀의 성별 혹은 연령에 따라서 공간의 구성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 모든 가족 구성원이 가사 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하면은 모든 가족 구성원이 집안일을 나눠서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코하우징 주거가 적합하다고 나오는데, 코하우징 주거는 쉐어하우스랑은 약간 다르다고 말했었습니다. 세대별로 각각의 주거가 따로 있고 그 단지 내에 별도의 건물이 따로 있어서 그 단지에 사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용 공간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코하우징 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놀이방이나 세탁실, 그리고 식당 등을 따로 아예 그 건물을 만들어서 육아나 세탁, 그리고 식사 준비를 이웃이랑 함께 하는 주거의 형태를 바로 코하우징 주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확대가족은 선생님이랑 1학기 때도 배운 적이 있었는데, 자, 확대가족은 3세대 이상이 모여서 구성되는 가족을 바로 확대가족이라고 했었죠. 바로 여기서는 세대 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주거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자, 가족의 수가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넓은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실이나 부엌 등의 공간에 중점을 두되 세대별로 독립성과 사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공간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세대 간의 분리와 교류가 적절히 조화되는 것이 이상적이다라는 것인데, 자, 우리 코로나 때문에 가장 보면은 불편한 점이라고 우리 친구들이 가장 많이 뽑은 게 바로 가족 갈등이에요. 자, 여기 읽어보면 알겠지만 자주 부딪힐 일이 더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자주 부딪힐 일이 더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서 가족 갈등이 생길 일이 더 많아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교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자의 사생활이 어느 정도 잘 보장되면서 동시에 서로 교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막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는데 사귀는 사이인데도 너무 내 생활에 막 파고들면 불편하고 또 막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각자의 인생이나 각자의 삶을 존중하면서도 친하게 지내는 것이야말로 뭐 친구 관계 뿐만이 아니라 애인 관계, 그리고 모든 가족 관계 포함 모든 관계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보면은 노인 단독 가구를 한번 볼까요? 자, 노인 단독 가구는 안전한 거, 그리고 또는 주변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때 딱 노인하면 생각나는 거 바로 유니버설 디자인이죠. 선생님이 저번 시간부터 쭉 강조해온 개념인데, 자, 유니버설 주거는 노인들만을 위한 주거일까요? 아니죠. 여기 핵심은 유니버설 디자인은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한 주거라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나이 필요 없고 성별, 능력, 그리고 신체 조건, 이런 모든 것들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위한 주거를 바로 유니버설 주거라고 하겠죠. 그런데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뭐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나 배려가 사회적으로 커지면서 이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그러니까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된 주거에 대한 수요나 뭐 요구 같은 게 증가된 것이지, 뭐 노인만을 위한 디자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예를 들면 문턱을 없앤다든지, 아니면 화장실 변기 주변에 안전 손잡이를 달아놔서 일어서고 앉는데 힘이 덜 들어갈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마지막 왜 우리 친구들 문을 열 때 우리는 사실 그냥 딱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딱 돌리는 게 별로 뭐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노인분들은 이런 손을 잡는 그런 힘이 부족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내가 문을 열고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누르는 레버형의 손잡이, 이런 거는 훨씬 힘이 덜 들어가면서도 문을 열고 닫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적용된 주거를 바로 유니버설 주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서비스 중심의 주거는 자, 우리 그 노인분들은 사실 주변에 뭐 건강이나 이런 건강이 별로 좋지 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변에 의료 지원 서비스 아니면은 홈 헬퍼 같은 이런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주거생활 양식의 뜻, 가족과 가족이 주거 공간에서 추구하는 생활 방식이다 라고 했었고, 이것이 다 가족 구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었죠. 각각의 가족의 유형별로 그 가족이 추구하는 주거생활 양식이 각각 다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각각의 가구들을 한 마을에 한번 모아 볼 거예요. 자, 이런 각각의 가구들이 모여가지고 마을을 막 구성한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웃이 되겠죠? 이웃끼리는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당연히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는 이웃을 배려하는 주거 문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사실 아주 당연하고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선생님이 그냥 넘길까 약간 고민을 해봤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아주 당연하고 기본적인 내용이란 뜻은 우리가 꼭 배워야 하는 것들이라고 생각이 돼서 일단 빠르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웃을 배려하는 방법, 그리고 아주 당연하고 기본적인 것들, 뭐가 있었죠? 자, 보면은 이웃 간에 반갑게 인사한다, 베란다, 복도 등에서 흡연하지 않는다, 정해진 공간에 바르게 주차한다, 이웃의 독거노인에게 관심을 둔다, 정해진 요일에 쓰레기를 분리 배출한다. 밤 10시 이후에는 발소리나 물소리가 크게 나지 않도록 조심한다. 복도 엘리베이터 등 공동시설물에서 질서를 지킨다. 애완동물과 산책할 때는 목줄과 배변 봉투를 준비한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거 보면은 이런 게 다 남을 위한 일일까요? 사실 이런 것들은 다시 생각해보면은 모두 다 나를 위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1차 시로 노래 하나를 소개했었어요. 그 양희은 선생님이 부른 노래였는데 그 뭐지 작은 연못이란 노래였죠. 거기에 물고기 2마리가 있었는데 내가 배려를 하지 않으니까 그 화가 나에게 다시 미치게 되는 그런 노래였죠. 사실 우리가 환경 문제를 얘기하면서 뭐 북극곰이 위험하다 뭐 이런 모습을 막 빙하가 녹는 장면 뭐 북극곰이 막 죽어가는 장면 이런 거 보여주면서 우리한테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고 많이들 얘기하죠. 마치 우리가 무슨 북극곰을 지켜줘야 한다고 막 선심 쓰는 것처럼 막 보여주고 막 이러는데 사실 생각해보면은 환경을 보호를 해야 한다는 것은 바로 나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돼요. 환경을 보호하지 않으면 사실 북극곰도 북극곰이지만 나중에 우리 본인이 위험해질 수도 있고 본인이 당연히 위험해질 거니까 이웃 간의 배려도 마찬가지로 이웃을 위해 내가 남을 위해 배려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남을 위해 내가 불편하게 살아야 돼 이런 게 아니라 남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서로를 위해서 내가 배려하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때 선생님이 활동으로 개별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했었죠. 자, 배려하는 주생활이 코로나 상황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들이 실생활에서 써먹을 수 없다면 살아있는 지식이라고 볼 수 없겠죠? 자, 그때 우리가 했던 것처럼 문제를 먼저 파악하고 대안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대안을 평가해보고 그 중에서 또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거 이런 게 바로 코로나 상황뿐만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어떤 상황을 딱 부딪혔을 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런 개별 보고서를 줬었는데 자, 우리 그 다른 친구들이 한번 활동했던 걸 한번 볼까요? 자, 보면은 여기 이렇게 이 코로나 상황에서 대처하는 그 주거 문제 해결 방법을 이렇게 대안을 3가지를 작성해 주었고 여기서 이 대안을 각각 검토할 때 그 대안은 이러이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우리 친구가 정리를 해 주었어요. 자,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평가를 해봤더니 대안 선택으로 방음이 잘 될 수 있도록 더 튼튼하고 강한 재질의 창문으로 교체한다. 이런 식으로 활동지를 작성했고 여기도 보면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3가지 적어줬고 여기서 그 3가지에 대한 검토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이러니까 내 최종 선택은 무엇이다.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활동을 정리해 주었죠.
자, 보면은 선생님이 여기 서영이한테도 피드백을 해주었는데 이렇게 뭐 다른 대안에 비해서는 이러이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다른 대안은 이런데 이 대안은 이렇기 때문에 내가 최종 선택으로 이것을 했다.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다 앞으로 문제를 부딪혔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도 보면은 스스로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리고 해결책까지 찾아주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선생님이 보여주고 싶었고, 이 보면은 이렇게 지하철에 광고 배너 달기도 이렇게 잘 해준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쌤이 이거 진짜 이 시 너무 소개시켜주고 싶은데 승주가 약간 코로나 없는 세상은 올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을 막 던져주면서 동시에 그래도 반드시 코로나가 없는 세상이 올 거다. 약간 이런 희망을 전달해 주는 것처럼 시를 작성했는데 너무 진짜 근데 너무 잘 썼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다 같이 봤으면 좋겠어서 공유하고, 자, 이렇게 선생님이랑 쭉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오늘 배운 것 중에 우리 친구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무엇인지 너무 궁금하고, 그 학습지에 빈칸 채우기 하면서 맨 마지막 선생님 소감 작성하는 그런 공간을 마련을 해놓았으니까 오늘 혹은 지난 시간부터 배운 내용 중, 그러니까 이번 단원에 대해서 배운 내용 중에 가장 기억에 남고 그리고 가장 유익했고 뭐 아니면은 뭐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그 학습지 마지막 부분에다가 적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제출할 과제 2개죠. 내용 빈칸 채우기 1이랑 내용 빈칸 채우기 2가 되겠죠. 그리고 다음 수업 시간에 배울 내용은 바로 효율적인 주거 공간 구성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거 진짜 우리 친구들을 빠르게 정리를 해주기 위해서 빠르게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내용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는 친구들은 당연히 패들렛에 올려도 되고 아니면은 메일로도 선생님한테 보내주면은 선생님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진짜 그 개별 보고 선생님이 빨리 피드백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끝.